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에 밤에 무서워서 길거리 다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흉흉한 일들이 많은데 신림역에서 이제 칼부림이 있었고 예.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하게 하려고 그랬다. 본인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범행과 관련해서 여러 원인 진단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잔혹하고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게 범행에 이르렀으니까 혹시 사이코패스 아닌가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묻지마 살인을 여러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인에 대한 질투와 질시 그리고 어떤 본인에 대한 처지의 비관을 타인에게 대한 불만으로 투영하는 유형으로 보인다라는 네. 겁니다. 지금 잡히는 당시에도요 저항하진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중얼거렸고요. 그리고 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경찰 조사에서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불행해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행복하게 살더라. 이게 2010년도인가요? 어떤 가정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 일가족을 그 가장을 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대단히 유사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왜 범행에 이르렀냐? 나는 불행한데 이 가족은 행복해서 웃음 하는 걸 보고 도저히 그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조모 씨 신상 공개 여부도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처음에는요. 본인이 펜타닐을 복용했다라고 해요. 이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 마약을 복용해서 혹시 범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있지 않나? 간이 검사를 해봤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물었습니다. 나 사실 안 했다. 그렇지만 그 말조차도 사실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밀 분석 검사는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통 묻지마 살인의 대상을 뭐 선별했다라고도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또래 20대 사망자 발생했고요. 30대 남성 3분이 다치게 됐는데 혹시 본인의 어떤 불만을 투영하기 위해서 본인 또래의 남성을 주로 또 공격한 건 아닌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그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하면 마약 복용 혐의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아닌데요라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게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건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전과가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뭐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의 행적을 추적해 볼 수는 있죠. 이게 전과 3범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상해였는데 이제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가격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게 비교적 최근의 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년부 송치로 14건이 있었다고 하죠. 이건 전과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이제 보도가 된 부분인데 이런 절차가 일반인에 비해서 낯선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4범이라고 하면요. 이 소년부 송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조사를 받은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지 않은 범죄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절차에 어떤 허점이랄까 본인이 뭐라고 진술해야 또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혼선을 줘보기도 하고 후회를 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단순히 뭐 심신미약이다, 뭐 마약을 했다 이런 걸로 감경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또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혼선을 주는 부분은 오히려 양형에 가중되는 요소로 참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대비가 되는 게 이번에 이 사건으로 희생된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수능 3일 전에 어머니가 네네. 돌아가셨대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 동생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버지가 외국에 계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나마 좀 방값이 싼 데를 알아보려고 거기를 간 건데 이런 희생을 당했으니까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의 지금 힘듦이 좋은 길로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대응 방법이 다를까? 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유족분들은 지금 그 사건의 현장에는 많은 추모객들이 꽃도 넣고 네, 헌화를 네.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도 가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요. 네. 지금 사망한 20대 남성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습격을 당한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방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본인이 그래도 좀 저렴한 방을 좀 구해보기 위해서 그날 그 현장에 갔었다는 건데 아,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지금 정유정이랑도 비교가 많이 돼요. 네. 자기에 대한 어떤 분노.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헤어지고 자기 새어머니랑 살았다는 데에 대한 분노, 할아버지랑 주로 생활했는데 또 새할머니랑 생활은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 시험을 한 5년 넘게 봤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길이었죠. 자기에 대한 어떤 화를 타인에게 투영해가지고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은둔형 외톨이다 뭐다 해서 언론에서 그 현상을 지적하긴 하지만 이렇게 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대비를 할 것인지 큰 숙제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신림역 인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모 공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충북, 오송, 포항 등 전국에 추모 공간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화환과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됐는데 지난주에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왜 사망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권 침해가 수면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신 거죠? 네, 네. 출근을 안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극단적인 맞습니다. 선택을 한 것으로 발견이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짜 뉴스가 유포된다라고 해서 뭐 유서를 경찰이 가져갔는데 알리지 않았니 했지만 팩트는 아니고요. 일단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분들은 학교에서 사망한,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 뭔가 메시지를 담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고인이 일기는 평소에 많이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경찰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다는 네.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연차 선생님이셨어요.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작년에 이어서 1학년 담임을 이제 연속 2년을 맡았고 처음에는 이제 학교 폭력 전담 교사 역할도 하느라고 너무 업무가 가중했다라는 또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교과 이외에 맡았던 업무는 그 나이스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인적 사항 그리고 어떤 생활기록부를 그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맡았던 반 학부모님들한테 썼던 손글씨 편지가 있어요. 네. 아, 굉장히 정갈하게 감사함을 표하는 편지입니다. 내가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제보가 있죠. 왜냐하면 고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단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고민 토론은 동료 교사에게, 지인들에게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권 침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 제기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선생님이 그 발견된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죠. 교사분의 유족분들은 뭔가 메시지를 남기려고 네. 한다. 학교와 관련된 일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발견된 장소가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사망 장소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뭐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고인이 본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장소로 본인의 직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날 뭐 병가를 내고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퇴근을 제대로 안 하셨나? 뭐 이런 부분을 짚어봤더니 학교의 교실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인근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선생님은 좀 편찮으셨고 아파서 이 계속해서 수업을 하거나 이러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집으로 귀가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이 선생님을 힘들게 했는가? 2000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성세대랑 이제 20살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고 저랑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동생보다도 거의 조카, 이 자식뻘인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료 교수한테 끔찍하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토로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급에서 1학년 아이들이니까 상당히 저도 이제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일반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제 유치원에서 막 이제 벗어나서 학교 생활이란 게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고 그게 또 학부모도 처음인 학부모들은 더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서투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는 건데 이 학급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하기 며칠 전에 아이들 간에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신랑이가 있었는데 연필로 이마를 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피해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긴 네. 한데 그 현장에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가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했다라는 전원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내기 교사가 사실상 사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한 교사가 죽음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폭발하셨죠. 이게 터질 게 터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교권 침해에 대해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 제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묻고 넘어가면서 공론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아, 예. 그런데 아드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왜 선생님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 같이 마음을 공유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네네.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 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겪었던 일들을 나도 지금 겪고 있고 과거에 겪었고 내 주변에 겪는 선생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나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교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의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왜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누워서 뭔가 찍는 듯한 네,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보면서, 선생님을 찍는 것 같았고요. 심지어 이 충전을 하느라고요. 예.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그 교탁 교탁. 바로 인근에 누워 있어요, 학생이. 네. 그냥 누워 있는데 젊은 여성 선생님으로 보였는데요. 이 흐릿하게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냥 수업을 꿋꿋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또 그때도 처음이 아니었다 뭐 해서 네. 교권 침해의 한 단상,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마무리됐던 것으로 맞습니다. 기억이 되는데 네.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수업을 하고 있던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도 교직 기술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 철학 전공을 하니까 이제 국민윤리 선생님 자격증을 네. 따는 게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교생 실습도 나가 보고요. 선생님인 이제 지인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이게 한번 이런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해소가 된다라면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냥 침체돼 있고 이게 내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열패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 선생님을 하는 지인은 반 농담 쪽이기는 했지만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선생님들끼리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고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지 어깨를 짚는 것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할까 봐 혼내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업 듣지 않고 자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 때 오히려 체벌을 상당히 강도 높게 받기도 했었어요. 네. 막 얼굴을 막 뺨 맞는 맞기도, 경우도 뺨도 있고. 뭐 저도 뭐 맞기도 했고요. 네, 머리 맞는 경우도 예, 있고 막 머리를 맞기도 하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듣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네. 선생님이어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엄청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아니 학생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잘 보호받지 그렇죠.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교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도 한 22년 차 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게 체감하시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교권 침해가.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이 여론조사한 걸 보면요. 교권 침해 누구로부터 당했습니까? 라고 하면 1위가 학부모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다음이 이제 학생, 뭐 기타 등등인데요. 그렇다면 왜 학교의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1학년 교사를 잘 안 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부모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인데 부모도 이 상황이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유치원에는 한 선생님이 한 4~5명 아이를 케어합니다. 그렇죠. 1학년은 그렇지 않아요. 한 선생님이 30명에 가까운 아이를 하나하나 다 분별해서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치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셨는데 그러면서 막 민원 제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지인이 이제 학생 그 학부모 일을 해서 1학년 학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민원의 내용을 받았는데 1학년 아이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등교 이 문, 학교 정문을 들어가면 요즘은 다 앱으로 이 아이가 들어갔다는 걸 알려줘요. 아.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얘가 정말 교실까지 들어갔는지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부모한테 학교에 좀 전달 좀 해줘라. 1학년 아이가 정말 교실에 들어갈 때 뭘 누르고 들어갔는지를 학부모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비해 줄 것을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엔 지금 CCTV 설치할 수가 없어서 네. 사실 그 실제로 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양쪽의 진술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건데 그런 생각이시면 학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핸드폰 앱으로 애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시면 보셔야 되는데 이건 학교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할 때 그 심사할 때요. 네. 무슨 오디션 같은 거 심사할 때 네. 최고점하고 최하점은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가운데 그 얘기를 보통 그게 듣잖아요. 합리적인 점수라고 봐.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때 극단에 있는 얘기는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채소를 안 먹어요, 선생님.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애 입에 시금치를 못 넣는데 본인도 못 하잖아요. 선생님이 학부모도. 그거를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강제적인 게 어디까지냐는 거죠. 근데 저희 꼬마네 담임 선생님은 한 입만 먹어보라고 하신대요. 모든 반찬 6가지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채소를 안 먹으니까 한 입만 먹었는데 도저히 못 삼키겠다. 그러면 봐줄게. 대신 한 번씩은 먹어보는 걸로. 근데 현명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 꼬마가 안 먹던 뭐 시금치 된장국 이런 거 먹기 시작해서 네네. 와, 선생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가 전화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시금치를 먹지 않는데 어떻게든 시금치를 먹이게 해주세요. 단 강제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선 그 침해당했다는 기분도 나쁠 거고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계속 요구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그것만 요구했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맞아요. 요구한 학부모가 그것만 요구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교사분들이 이 민원 사례집이랄까요? 이걸 네. 사례를 다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돌아가신 20대 여성 교사분이 몸담았던 그 초등학교에서 제보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요. 일단 거기가 저희 사무실, 저희 네.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인근에 법조인 사무실도 많고 이게 죽어도 그 사무실 인근에 터잡은 경우들이 그러면 많으니까요.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은 이제 변호사인 법조인들이 경우들이 법조인들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학부모의 직업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궁금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 자체를 보면 되지 부모가 그쵸? 뭐를 하는 사람이니 예. 부모가 뭐 얼마나 뭐 하니 오히려 뒷 배경으로 알면은 교육 현장에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제기됐던 민원이라는 거 하나는 또 이렇습니다.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특정이 될까봐 2020X년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이제 몇 년도라고 하면 딱 부모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 이 아이의 아버지인데 저 변호사입니다. 이건 문제 삼을 거예요. 사실상 선생님은 겁박성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네. 그 학교에서 제기됐던 또 하나는 당신 선생님 맞느냐? 왜 이렇게 아이를 교실에서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느냐? 문제 삼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모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 학교만 또 지탄할 게 아니고요. 다른 학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필고사를 보는데. 네. 근데 그건 뭐 반영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쪽지 시험 예. 흔히 말하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시험을 너무 못 봐서 기가 죽어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그렇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예. 학부모가 쓱 내민 게 뭐였냐면요.
본인이 만들어 온 문제였다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 시험 때는 이 문제를 좀 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엄마가 낸 문제니까 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 길을 살리게 해달라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또 혼을 내면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뭔가 제지를 하는 데 있어서 잡으면 제지하는 데는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왜 물리력을 행사하느냐. 여러 유형의 문제 제기들. 저는 과연 그런 학부모가 아이를 본인의 가정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양육할까? 정말 제대로 된 훈육을 할까? 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못하는 걸, 그 어려운 그쵸. 걸 왜 교육 현장에 과하게 요구하는지. 그러면서 어제도 그 22년 차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을 당연히 훈육하고 해야 되는데 설득의 대상으로만, 그리고 뭔가 대화의 대상으로만 했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상당히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훈육이 생략된 채로 자라난 성인, 굉장히 제대로 사회생활 못한다는 겁니다. 타인들과 제대로 교류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학부모님들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학부모이자 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나 변호사인데라고 학교에 전화를 정말 상상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저도 요즘은 제가 1학년 아이를 보내다 보니까 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선생님한테 과도한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는 체계로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알림장 같은 걸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제 받습니다. 네. 앱을 통해서.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위 카테고리에 선생님한테 사실상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게 네,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이 30명의 부모님 중에 자제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낸다면 선생님은 원래 본래의 업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또 학부모를 설득시켜야 되는 업무까지 하셔야 되는구나가 좀 의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과중한 업무가 모여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말씀을 취합해서 했을 때도 너무 아동학대의 범위가 예. 지나치게 넓게 규율돼 있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갖고 있는 게 선생님들을 상당히 위축하게 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니었는데 어린이집이었어요. 근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제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기저귀를 채워서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다 교체해 주시고 갈아주시고 하는데 대단하시다. 아이에 따라서는 좀 그 배변량이 많을 수도 있고 네. 해서 2개를 채웠어요. 근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짓 무른다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2개를 채운 게 어쨌든 아동학대라는 거였습니다. 뭐 짓무른다는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그 케이스는 기소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넘어가진 않았는데 재판에 넘어간 케이스 중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가 월요일이면은 또 부모랑 떨어지니까 주말은 부모랑니까 엄청 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떨어지려고 안 엄청 떨어지려고 울죠. 막 네. 엄마야 나 안 갈래 발버둥 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조금 안쓰러워서 이 아이를 지난 1년 동안 봐줬던 선생님이, 왜냐면 그때 좀 약간 신학기였거든요. 그 선생님이 봐주는 게 좀 아이가 편안하겠다, 정서적으로 자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전년도에 있는 반, 그리고 그 반이 좀 아이도 좀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손을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해줬는데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요. 왜 아이를 딱 본인 연령에 맞는 반이 있고 뭐 이를테면 햇살반에 가야 되는데 왜 샛별반에 보냈냐 이거였어요. 재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린이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님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본인이 이 교육 현장의 여러 아이들을 업무로서 다루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 저희가 그 문자 메시지가 화제가 됐어요. 예. 제가 저걸 읽어드리면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덕책을 안 가져온 사람은 수업 시간 내내 서 있게 한다라고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나 도덕책을 잃어버렸어. 그날 밤 아이는 경기를 일으켰는데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조폐야, 그러니까 때려야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편법으로 아이들을 조지시면 이건 아이들을 편법으로 이렇게 뭐 안 좋은 행위를 한다는 뜻이겠죠. 저도 편법으로 선생님을 조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일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거 웃는 표시하고 별표. 그랬더니 선생님 답변은 이게 시간을 보니까 오전 1시 46분이에요. 그러네요. 무슨 생각이죠? 오전 9시 5분에 선생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물결 표시. 물결 표시를 할 정신이 있으셨군요, 선생님. 저 같으면 분노해서 못 참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제가 도덕책을 안 가져온 사람은 수업 시간에 내내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이 문자를 처음에 보고요. 이게 혹시 꾸며낸 건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문자를 보시면요. 제일 상단에 상담 가능시가 이게 실제로 그 알림 앱을 맞아요. 깔면 선생님이 뜨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답변을 일일이 못하니까 저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수업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4시까지는 문자를 보내도 답을 못한다는 취지로 그게 있어요. 이 부분은요. 아마 실제로 어머니가 보냈다면 어머니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게 오히려 겁박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새벽 1시, 2시에 가까운 시간에 문자를 보내다니요. 경기를 일으켰을 때 이 아이가 저는 선생님 때문에 경기를 일으켰다기보다 엄마 때문에 경기를 일으킨 것 일으켰을 같아요. 것 제가 같아요. 봐도. 예.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너 도덕책을 안 가져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네. 너 선생님이 그 말을 한 게 맞느냐라고 이 문자를 보내기까지 아이를 또 얼마나 다그쳤을까라는 머릿속이 상상이 됩니다. 어른 선생님을 이렇게 다그치실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키워서 실제로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네. 해봤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미국은 이게 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뭐 면담 신청할 때 그냥 무조건 가거나 왜냐면 저희는 등하원을 시키면서 선생님한테 뭐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막 운동장까지 선생님이 데려오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생님한테 그렇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법적으로 좀 보완이 될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이 복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데 정서적 학대도 형사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입법을 할 필요는 있죠. 아동이란 특수성. 그래서 그렇죠. 아동의 정신 건강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어른들은 없지 않죠.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애매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저 아동학대로 문제 삼겠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남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모가 그러고 있죠. 아, 이게 꼭 때리는 건 아동학대, 이건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요. 정서학대도 처벌 조항을 갖고 있으니까요. 저도 선생님을 문제 삼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학부모를 상대로 할 수 있을 때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형사적으로 이게 공무집행방해. 선생님들 공무원 또 공립학교에 재직하시면요.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협박이 요건입니다. 폭행을 하거나요. 협박을 해야지 형사적으로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잡을 수도 있고요. 언성을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면책을 해주는 조항은 상당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선생님이 아주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어떤 학습의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지도의 필요성에 따라서 학생을 제지했을 때는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를 못 삼게 면죄부를 주자는 법이 지금 계류 중이긴 한데요. 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저런 학부모들이 사라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거짓말 되게 잘해요. 아, 둘러대는 그렇죠. 걸 하잖아요. 그렇죠. 안 본 것도 봤다라고 하는 봤다라고 경우 있어요. 하고 예. 도덕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안 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없고 아이들은 진실만 말하고 사실만 말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거는 착각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나친 학부모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툭 내뱉은 말이 정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었는데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실이 붕괴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학생 인권 조례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오히려 선생님을 이렇게 옥죄고 있다. 네. 또 해석 자체가 잘못된 예, 경우도 예.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의 휴식권은 보장돼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휴식,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같은 거에서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예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자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저 휴식권이 있는데 왜 침해하느냐라는 취지예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사생활 보호권이라는 게 또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교육 현장에서 핸드폰 같은 거 수거하기도 하고 못 보게 네. 제지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내 인권 사항이다. 내 사생활인데 왜 선생님이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냐. 내지는 왜 제지하냐라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학생 인권 조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아주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좀 학교 벌어지는 현장에서 문제잖아요. 변호를 자기를 이상한 논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요. 학생 인권 조례 이거 바꾸겠다. 문제가 있다면 저도 바꿔야 된다라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이게 더 높아지면 교권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 인권은 인권대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럼요. 가치라는 거고요. 다만 너무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교권에 대해서도 좀 회복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교원지휘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서도 선생님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 이러면 네.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선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대신 민원을 좀 들어주는 경우만 하더라도 아주 그나마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거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내가 교권 침해 당했다라고 하면 분리해서 병가를 보내드리거나 상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학부모가 왜 학교에서 은폐하냐라고 해서 국민신문고에 알리거나 상위 교육청에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지금 교권의 방점을 찍어달라. 학생 인권을 퇴보시키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해서 어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조례가 있으면 좀 점검하라고 하는데 대통령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더 온당한 방향은 교원 지휘법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좀 그렇죠. 메우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면책을 좀 폭넓게 그리고 선생님에 있어서는 이 정서적 학대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 삼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율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선은 상식선이라고 하는 판례들도 있고 맞아요. 사례들도 있으니까 네. 학생 인권 조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만약 우리 딸이 학교 가서 엎어져 잤어요. 네. 근데 이제 엎어져 자니까 선생님 일어나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 학생 휴식권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엄청 혼냈을 거예요. 그럼 집에서 자 혼날 집에서 일이죠. 예. 학교를 왜 가요? 그럴 상황이면 네. 학부모인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의 생각과 배치되는 학생의 휴식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과연 그게 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잘못 오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수업 시간에 잘하는 게 휴식권은 아닙니다. 권은 말 그대로 권리라는 건데요.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선생님한테 있는 거고요. 예. 학습권,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쵸. 있는데 수업 시간에 자는 걸 휴식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장윤미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 칭찬을 했어요. 그 딴 사람들한테는 차별이다. 그런 그것도 얘기도 좀 한다고 지나친 하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제기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창피를 준다든지 인격 모욕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공개적으로.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건 이 친구한테 그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글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선생님을 때린 학생이 있었는데 최고 수위 네, 받았는데 네. 전하고 끝이라면서요. 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지휘법이라고 해서 교원의 네.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네. 거기에도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지원 방안을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당연히 취할 수 있어요. 그 양천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처음도 아니잖아요. 예, 처음도 아니었어요. 트라우마로 학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내려질 수 있는 거. 그나마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 위원회가 열린 건데 전학 조치가 최고입니다. 퇴학 처분은 특히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 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가볍다. 더 이상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홈스쿨링로 가정 내에서 학습을 받도록 하는 방향도 고민은 해봐야 된다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애 키우는 입장에 저는 한때 또 학생이었고 네. 그 두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뉴스는 법이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